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특히 30여 문제는 이 집합건물법 제일 마지막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집합건물법은 앞에서 공부했던 공유라는 개념과 일부 유사하고요, 일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논의하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그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됐던 것이고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 효력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형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 바로 상속인의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자, 공용징수라고 해서 요거 공용징수와 수용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고 수용 개시일이 되게 되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재판에 의한 분할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자, 지금 이제 둘이서 협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A 부분, B 부분 이렇게 구분하면서 A 부분 갑이 60%, 을이 40%, B 부분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림이 될 테고, 이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지 어떻다? 바로 단독 소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재판에 의해서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다? A 부분을 갑이 소유하고 B 부분을 을이 소유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다. 그 밖에 법률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떻다?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신축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은 구분 행위라는 것이 있게 되면 이때 구분 소유권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별로 설명 안 드렸던 내용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가 건물, 하나의 상가 건물에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물이 보통 중심이 되게 될 테고, 건물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자,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등을 세트로 사고 파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 방, 그 안에 들어간 그 공간을 사고 파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그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 그걸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승강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도 같이 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있으려면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당연히 같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나누어서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구분 소유권의 범주에는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 또는 처분권이라든가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트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공유할 때 공부했던 주제랑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함정을 팠던 사례인데, 저런 게 있었어요. 제일 앞에서 논의가
부각됐던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하면 공유자는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다 보면 나중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자, 구분 건물이라는 개념이 구조성, 이용성,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 행위가 있는 건물을 가리켜서 소위 구분 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세 가지 권리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그리고 대지 사용권까지 세 가지 권리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분 소유권의 의미, 이전 등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라는 건물 부분.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각 호실이 바로 전유 부분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법 영역에 있어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그 안쪽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25.7평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외벽이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때 면적 계산할 때는 이 안에 사용하는 부분만 어떻다? 바로 전용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밤에 잘 때 그 뭐죠? 외벽의 중간까지 발을 내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안쪽 면적만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건물 같은 거,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그 주택의 면적. 그러면 이제 단독 주택도 30평, 그 다음에 아파트도 30평. 그럼 뭐가 더 넓은 거야? 아파트가 더 넓은 거예요. 전용 면적만 따지니까. 다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용 면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다 갈 수는 없는데, 자, 첫 번째, 자, 지금 한 10년 사이 출제가 됐던 거, 전유 부분의 하자 담보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유 부분의 하자 담보 기간은 바로 인도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엄청량이 많은데,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자 보수, 하자 담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하자 담보 얘기가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서 누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개발업자가 자기가 잘 공사를 하면 어떻다? 다 통제할 수 있다. 유일하게 우리 학개론 파트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이것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만들어지고 한 20년 지난 상태에서 어머, 하자가 있네 라고 해서 건설사에다가 하자 보수 청구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되면 3년, 5년, 10년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 나중에 건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것들의 하자가 발생하면 10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건 시험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3년짜리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하자가 4년 차에 발생하면 어떻다?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언제부터 따지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3년의 기산점 해서 전유 부분에서는 인도한 날, 공용 부분 등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집합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사용승인, 듣고 버리시는 겁니다. 사용승인이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주택법상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사업계획 승인해서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해서 여러분이 이건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나중에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입주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보통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입주합니다. 미리 입주한다고요. 야, 왜 미리 입주해야 되냐면, 이 아파트가 똑바로 지어졌나 안 지어져 있나 판단을 못해. 공무원이 뭐 2000세대로 언제 수도꼭지 똑바로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검사 하기 전에 먼저 아파트 분양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하자 리스트라고 해서 뭐 파일 하나 만들어줘. 건설사에서 각각 집을 알려주고 가서 혹시 수도꼭지가 잘못 꽂혀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자 보수 해드릴게요 라고 미리 해. 근데 이제 그거 안 낸 사람도 있겠지. 그거 다 치고. 그럼 이제 아파트가 완성되기 한 3개월 전에 먼저 미리 입주를 받습니다. 입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문이 틀이 휘었네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전유 부분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검사하기 전에 먼저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3년 동안 하자보수 해준다, 5년 동안 해준다, 10년 동안 하자보수 해준다, 일정한 사안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하자보수의 제척기간, 기산점 어느날부터 인도한 시점부터 계산을 합니다. 한편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무 때고 무조건 10년, 20년 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게 되는데, 공용 부분은 언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법에서 3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드디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자, 지금 이제 2년 그 다음에 11개월 25일 차에 이게 하자가 발견이 됐어. 그런데 자, 이 인도를 받은 시점은 3개월 전이니까 벌써 3년이 넘어섰어. 그러면 그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 담보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 인도한 시점부터. 공용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무조건 전유 부분 하나만 출제 포인트예요. 외우실 때 전인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전인도가 뭐냐면 전인권 동생이야. 걱정 말아요. 그대 뭐 노래했던 가수 있잖아요. 전인권. 그 사람 동생 이름이 뭐라고? 전인도라고. 그래서 전유 부분에 하자담보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 인도한 시점. 그러니까 틀리게 뽑으려면 사용검사일부터 이렇게 틀리게 뽑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제가 10년 정도 사이, 15년 사이에 나왔던 주요한 답들을 체크해 드린다고. 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실수하기 좋아.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 담보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자 인도된 날, 그럼 옳은 표현 되겠지만 이걸 틀리게 뽑을 때 구분 건물이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럼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완성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전유 부분 미리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인도한 시점부터 다 하자 담보 제척 기간을 따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용 부분의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공용 부분은 두 가지. 당연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도는 어떻다? 당연 공용 부분이 됩니다. 28인가 29회 때 나왔던 문제 그거 있었죠. 당연 공용 부분에 물권의 득실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뽑았어요.
뭔 소리냐면 아파트를 내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습니다. 그럼 복도 부분도 따로 이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지. 복도는 같이 따라오는 거지.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또 유사한 질문 이런 게 나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틀렸습니다. 시효 취득이 뭐야?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홍인에게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시효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애초에 등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복도에서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홍인에게 점유를 하면 그 정신병자지. 아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아, 복도를 내 거라고 믿고서 거기서 20년간 평원 공인에 점유하는 게 맨정신이냐고. 하여튼 간에 요 주제를 갖고 전유 부분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당연히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공용 부분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 이런 취지.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경로당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보니까 경로당이라는 말 안 씁니다. 시니어 하우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 그거 보고 저기 뭔가 했어. 시니어 하우스. 하여튼 영어로 하면은 김시아이 씨가 제임스가 되나? 하여튼 간에 시니하우스, 경로당 이런 것들은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건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구나 을구,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표시하지 않고 바로 공용이다 라는 취지만, 표제부의 등기만 하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다니까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복도에서 퍼즐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도는 뭐야? 그냥 걸어 다니는 데야.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아세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라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도는 어떻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저 옛날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길가 있죠. 뭐지? 공중전화 부스에서 주무시는 분. 그래서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골 때리는 애가 있어. 남의 차량 본네트라고 그러네? 그 위에서 퍼즐을 차고 또 퍼즐을 다른 것까지는 그러다 쳐. 뭐 젊은 청춘이니까. 또 학교 와갖고 또 이빨을 까. 야, 어저께 눈 떠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빠가 와서 발로 차길래, 뭐야 해서 보니까, 앞에 아빠 차 위에, 본인 위에서 퍼즐을 차고 있더라. 그것도 신발 벗고 올라가서. 기가 찰 놈이지. 아니, 거기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와서 학교 와서 자랑을 애들한테 영웅단처럼 얘기를 하는 게,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자, 요거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 다음에요 관리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어떻다?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 요즘에 시험 문제는 한 번 나왔었고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신도시 지역들, 신도시 지역 가게 되면요 상가 같은 거 분양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이 상가 분양 대행이라는 것을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상가가 만약 건물주가 상가를 호실당 2억에 분양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온 동네 개업 공인중개사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 상가가 우리가 받을 금액이 2억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를 올려받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 뭔 소리냐면 이게 2억인데 각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들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아직 하나도 분양 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기업공인중개사, 어머, 이게 2억 2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프리미엄 3천 붙었다. 옆에 가도 2억 2천인데 프리미엄 2,500 붙었다. 등등등.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군데는 안 믿잖아. 한 4-5군데 가. 근데 이미 4-5군데가 다 작당을 짜고 사는 얘기야.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는데 프리미엄이 3천, 5천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럼 이제 어설프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다 검토해갖고 2억 5천에 사.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2억 5천에 샀는데, 나머지 상가가 하나도 분양이 안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권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 대출 끼고 샀거든요? 계속 관리비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도록 임대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이슈가 되냐면, 동탄 지역에서 일기 신도시 할 때, 동탄 일기 할 때, 분양가가 상가 분양이 뭐 8억, 9억 이렇게 했어. 워낙 잘 만들어 놨으니까. 딱 누가 봐도 아주 괜찮은 물건이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8억, 9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1,000만 원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월세가 비싸니까 아무도 임차를 안 해. 임차를 안 하니까 상권이 더 죽어. 상권이 죽으니까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도 망해서 나가. 그래서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중에 나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경매 물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라고 하는 거, 미납한 거 있죠? 특별 승계, 누굽니까? 낙찰받은 매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승계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어떻다고요? 바로 낙찰받은 분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가가 8억이었어. 그래서 쭉쭉쭉 빠져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 매우 기뻐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관리비만 6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는 항상 관리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경매 물건은 관리비라는 표시가 없거든. 법원 경매 물건에 관리비 얼마 연체됐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된다고. 직접 자기가 가서 봐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이 관리비 자체는 특별 승계,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지만은 그 연체료, 관리비를 안 낸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이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잘 내면 좋을 텐데 안 냈을 때 매수인이 이걸 어떻다? 승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흠 추정은 지금 논의 안 할 테고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 체크해 봅니다. 자, 우리가 고분 건물, 아파트나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 고분 건물이 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어쨌든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당연한 얘기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지분권,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만 더. 고분 소유자,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요. 절대 등기 받아줘서는 안 된다.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뭐라고? 고분 사용권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한 등기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지금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분 소유권 서로 사고 팔게 되면은 지금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등 또 관리비 이런 것들 다 승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대지 사용권도 다 모두 승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고분 소유권의 범주 등에 관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이유. 고분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분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관리인이 있습니다. 사실 30회 문제에서 계속 나왔던 주제인데요. 일단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 설립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고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관리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당연하게 인정되게 된다. 근데 실제 이 구분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격이 기본인데요. 고분 소유자 중에서 바로
관리전 집회 결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고분 소유자 일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관리위원회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리위원회도 현실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보는 게 관리사무소 소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인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인은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무 관계가 없이 관리를 전문적으로 직업 삼아서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이런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다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빼버리고 자,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리의 최종적인 이런저런 사안을 결정을 하고요. 실무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총칭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관리인. 그때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해서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다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재건축. 자, 요 주제가 지금 하나, 둘, 21회 때부터 계속 출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6년 사이에 2번 나왔던 것이 의결정족수입니다. 구분 건물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구분 건물의 재건축은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어떻다? 구분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2번 나왔어요. 한 번은 괄호넣기, 기억 내용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 문제 내고 나서 그 전에 5분의 4의 결의가 필요를 통해서 결의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재건축 결의라고 하는 거. 재건축 결의는 어떻다? 5분의 4. 이게 나중에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재건축하고 여기 재건축은 전혀 다른 얘기야. 거기서는 43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외워가게 될 텐데 여기서는 상가 건물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이건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따로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5분의 4라고 하는 거 요거 이슈. 그 다음에 22회인가 나왔던 그 주제인데 설, 금, 분, 속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자,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 기존 건물을 시야를 부시고 새롭게 짓겠다. 한편 또 하나 건물의 철거에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철거 비용 들고 얼마나 건축비가 드는가 이런 내용을 묶어서 어떻다?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지금 철거 비용이라든가 신축 비용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새 건물의 고문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누가 각각의 호실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냐 해서 이게 이제 전에 한번 22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해서 설, 금, 분, 속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설금, 분속이 바로 뭐가 된다?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된다 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이야. 박스 딱 쳐놓고 기억, 니은, 디귿 내려놓고 다음 중 재건축 결의의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해서 설, 금, 분, 속 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리고 자, 30회 때 이 뒤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뭐냐면 이 재건축 결의 5분의 4에 동의 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일단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사람만이 어떻다고요? 앞으로 비용 분담도 하고 등등 한다고. 내가 기존 상가 건물에 구분 소유자인데 재건축 결의에 반대를 한다고. 나 싫어. 안 할 거야. 이 비용도 분담하고 새로운 수익권 귀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재건축 결의에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 사람 놔두고 재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10층에 사시는데 10층 빼고 9층까지 때려 부시고 뛰어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에요.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다? 앞으로 여기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다? 팔고 나가라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자, 기존에 재건축 동의했던 사람이 누구한테 동의 안 한 사람한테 파세요. 그럼 그냥 파냐고.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럼 걔가 배째라고 들어 넣어버리면 재건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원에 판사를 만나서 재건축 조합에서 판사를 만나서 저한테 팔게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법에서도 재건축 결의에 반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조합원 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소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걸 설립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인정 안 하고요. 대신 어떻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재건축 추진한 쪽에서 누구한테 동의하는 사람한테 아무 의사표시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재건축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상대방이 걔 무시해버린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이 30회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 다시 재건축 결의를 하려면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 동의 안 한 사람, 어떤 의사표시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편지 보내겠죠. 우리 5분의 4 충족했는데 선생님께서 따라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어디랑 비슷한 논리 구조냐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약이 무권 대리가 있게 되면 본인이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였어요. 이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봤을 때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건 똑같은 거야.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찬성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게 못하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나중에 계약법 파트에 가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지금 그때 매수인이라는 사람 나중에 공부하시면 매수인이 제3자한테 물어봅니다. 계약의 이익을 누릴 거냐 말 거냐. 근데 제3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어봤는데 쌩 까버린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가 당연히 아니라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 문제는 특이하게 제일 뒤에 있는 내용, 자, 거절한 것으로 본다를 갖고 답을 뽑았는데 대신 나머지 지문들은 무난하게 그 전에 쭉 나왔던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찍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그래서 자, 요 정도가 고문건물의 관리와 재건축에서 하여튼 요 정도로 끊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대단히 힘들어요. 이 파트가. 왜냐면 시험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 끝이 없고 요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